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치권 조기 대선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3시간 뒤 경선 후보 1차 컷오프가 발표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주말 순회 경선을 앞두고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계좌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을 뽑는 1차 경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6시 반쯤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오늘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지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포함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는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경쟁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나경원 캠프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여론조사인 만큼 4강에 안착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이철우 후보와 대구 경북의 표심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캠프 측에선 여론조사에 당원만이 아닌 국민 표심이 반영되는 만큼 안철수 후보가 유리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4명 후보로 압축되면 이후 2차 토론회가 열리고 일주일 뒤인 오는 29일 2차 컷오프가 발표됩니다. 2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집니다. 마지막 1명의 후보를 가리기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3차 결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도 공약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의료 분야 공약을 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며 기후환경 분야 정책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26일 호남 순회 경선을 앞두곤 24일과 25일 이틀간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첫날에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고 이후 광주에서 민주주의 간담회도 엽니다. 둘째 날에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란 주제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YTN에 호남은 더 잘하란 뜻에서 충청이나 영남보단 득표율이 낮을 수 있다면서 다만 득표율이 저조하더라도 본선을 고려하면 투표 참여율은 높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호남을 직접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 후보는 전북 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자신이 비수도권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후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5.18 헌법 전문 수록 등 공약을 발표한 김동연 후보는 오늘은 일한 기간이 7년이 되면 6개월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등의 수도권 정책을 내놨는데 저녁에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당심도 공략할 계획입니다. 네, 양당 앞침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이 4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대통령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한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친다며 탄핵을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상을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며 섣부른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한 대행 탄핵 사유가 전혀 없는데 탄핵할 테면 하라면서 나라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정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을 두고도 국정 파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킨 개미 할기임이 확실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사건이 회부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이 진행된 건데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곧바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빈소가 서울 명동성당에 마련됐습니다. 네, 먼저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조문을 시작하고 일반 조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명동성당 지하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부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서울대교구 주교단 조문을 시작으로 일반 조문객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염수정 추기경의 모습이 보이고요. 교황은 지난 2014년 방한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초대해서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직접 집전하는 등 우리와 특별한 인연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정순택 대주교가 또 헌화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전임 교황이었죠. 베네딕토 16세의 선종 때도 명동성당에 분향소가 마련이 돼서 추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이른 시간부터 오전부터 추모의 발길이 계속 잇따랐다고 전해졌고요. 붉은색 복장을 하고 있는 추기경의 모습도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빈소의 설치와 운영 기간은 아직 교황청에서 장례 절차가 정해지면 그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 마련된 빈소의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 명동성당에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을 시작으로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들도 분향소를 찾아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명동성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명동성당의 추모 발길이 계속되고 있죠. 네, 오후 3시부터 지하성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추모의 발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향소 운영 1시간 전쯤부터 지금까지도 추모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면서 궂은 날씨에도 추모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교황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먼저 듣고 오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 좋아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성소수자와 난민, 빈민을 보듬으면서 포용과 평화의 가치를 전했던 시대의 어른을 마음에 새긴 건 비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따스하게 챙긴 어른,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눴던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분향소를 나와서도 교황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곳 명동성당 곳곳에 머물면서 깊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일반 시민들에 앞서 분향소에서 조문한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단 역시 보신 것처럼 조용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명동성당 외의 분향소의 경우 각 교구 재량에 맡기고 주교회 차원의 추모 미사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신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9일 기도를 권장했는데 가장 낮은 곳에 머물면서 전 세계에 위로를 전했던 교황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국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오늘 낮 3시 한국 천주교 서울대교구 명동 대성당에 마련된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행은 분향을 마친 뒤 제266대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관련해 조문사절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조전을 발송하는 것과 함께 정부 조문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로마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가겠다며 우리는 참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기경단의 비밀 투표인 콘클라베를 통해 차기 교황이 선출됩니다. 외신들은 보수파 혹은 개혁파로 구분해서 차기 교황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는데 최초로 백인이 아닌 교황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가장 먼저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꼽습니다. 교황청 서열 2위인 파롤린 국무원장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가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로부터 두루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롤린 원장이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최근의 다양성 추세에 비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this tragic reality has come powerful to the fore in the Catholic Church, and extremely grave facts have emerged. 개혁파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척점에 있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 차기 교황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과 이혼, 동성혼에 반대해온 헝가리 출신 페테르 에르도의 추기경이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색인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가톨릭 신자가 8천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개혁 성향인 그는 2013년 콘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ou know, being a small minority doesn't mean the church is dead. We believe that Jesus is alive and he was born and he ministered, he died and rose from the dead in Asia. 빈곤,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아프리카 교회의 미래를 상징해온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프리돌랑 안봉고 배상귀 추기경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차기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최근 가톨릭의 교세가 유럽보다 남미, 아시아 등 비유럽권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80세 미만 추기경단의 표심이 어디로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잠시만요. 어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박이 오늘 3시간가량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과수에선 숨진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는데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오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죠? 네,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오늘 오전 11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3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일단 불이 난 아파트 4층 2개 세대 내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로 보고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농약 살포기 등으로 추정되는 방화 도구를 이용해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불탄 도구를 현장에서 수습해서 정밀 감정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파트 2개 세대가 내부까지 검게 탄 만큼 A씨가 어떻게 안쪽까지 불을 질렀는지도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숨진 방화 피의자에 대한 부검도 오전에 진행된 건가요? 네, 방화 피의자 A씨가 어떻게 현장에서 숨진 건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숨진 A씨의 가족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일단 A씨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딸에게도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범행 전에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생긴 갈등이 이번 범죄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지난해 9월 4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던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4층 주민의 아들은 자신과 몸싸움이 A씨 간에 있었지만 당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입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자정쯤에 식구들이 자려고 하는데 A씨가 망치를 아래에서 천장을 두들기는 것이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A씨가 이사하는 날에는 아파트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면서 추후 보복이 걱정돼 혼자 살던 어머니에게 문단속을 잘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과의 갈등이 A씨 범행의 원인이 됐는지 경찰은 조사를 벌이는 중인데 추락한 4층 주민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 진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로 사실상 중단됐던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합니다. 공수처는 내일 오전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잠금이 해제된 것인지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이 시작돼 1심 결과까지 나온 만큼 시점을 정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에 요란한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부터 점차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요란한 봄비의 기온도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은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기압이 서서히 동쪽으로 빠지면서 전국을 덮었던 비구름도 오전보다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서쪽 지역은 점차 비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약해져 남해안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 지금은 전남 흑산도와 홍도에만 발효 중입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밤 9시쯤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네, 어제는 초여름 같은 날씨였는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10도 가까이 낮아졌다고요? 네, 어제 수도권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아침은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비로 인해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8.8도로 27.1도까지 올랐던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기온이 다시 올라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낮아지는 등 다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현역 의원 모시고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됩니다. 과연 빅4 자리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전망부터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그 사저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형사재판에 가서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뭐 계엄의 정당성 계속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윤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반탄파에서 반탄파를 지지를 받는 그런 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쪽에 올라올 거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합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가 나경원을 못 이길 지경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탄핵 찬성 후보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국민의힘 경선은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의 가늠자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 1차 경선 발표일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빅3에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대 나경원 두 후보가 다투고 있다는 것. 물론 아직 추측입니다만 정성호 의원은 나경원 후보를 유리하게 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매력을 못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선거 유세나 뭐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전문가임을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시긴 했는데 당에서 지지세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빅4는 아니고 빅3 플러스 1인데 그래서 좀 있으면 잊혀질 넘버 3, 넘버 4라서 뭐 저희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굳이 물어보시면 나경원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한 표를 주셨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빅4에 나경원 후보가 포함된다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1등이 확정적이다. 이런 예측도 내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탄핵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표가 다 한동훈 후보에게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천하람 의원은 반대 해석을 내놨네요. 누가 올라갈지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다양하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또 합종 연행이 될지 해석 또한 다양한 걸 보면 일단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은행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참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실망을 끼쳤는데 그래도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모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대해서는 분분합니다만 마치 그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데
탄핵의 찬반 여부를 놓고만 후보를 결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좀 과대 해석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계엄이나 탄핵 같은 거는 지나간 일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당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느냐 또는 당원들의 마음을 읽어내느냐 그런 지표일 뿐이지 그거 하나만 놓고 후보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 3시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했던 여론조사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계 들어갔고요. 조금 있다가 6시 반이 되면 집계가 돼서 7시 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지만 순위가 누가 1, 2, 3, 4등인지 발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득표율이 얼마인지는 발표되지 않는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2시간 20분 후에 빅4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나경원, 안철수 후보는 서로를 향해서 뻐꾸기다, 모렴치다 이 같은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렴치의 끝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가치와 이념 집단입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네, 탄핵 반대를 외치더니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나경원 후보는 모렴치의 끝이다. 또 이당 저당 옮겨다닌 안철수 후보는 다른 둥지에 알라는 뻐꾸기다. 급하긴 급하신 것 같다. 설전 수위가 높았는데 이 같은 설전이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별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경선이 흥행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부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싸우면 뻐꾸기가 알랐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나름 대선 때 합당했던 단일화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까지 당내 경선이 가면 과연 그게 당내 통합이나 아니면 뭐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 체제 강화냐, 뭐 중도 확장이냐, 약간 두 분의 상징이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땐 그 전에 일단 극우와의 절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도 확장은 뭐 시작도 못할 상황이다 싶은데 나경원 의원이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오직 개인적인 어떤 뭐 미래를 위한 입지 강화 정도로 하는 것 같아서 뭐 애당심이 잘 안 보여지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 입지 강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철수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막을 수 있다면 뻐꾸기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여유 있어 보이나요? 일단 두 분 다 치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3등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두 분만 놓고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앞서 말씀 주목받고 있는 빅3보다도 두 분이 훨씬 더 주목받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선당 후사의 정신을 발휘를 해서 한 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두 분 의원회관 옆방입니다. 옆방인가요? 예, 나경원 대표 706호고요. 안철수 의원님 707호, 제가 그 옆방인 708호입니다. 내일부터 두 분의 표정을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그래서 관전 제가 포인트가 이 말씀 되겠네요.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국회의원회관 뭐
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옆방에 있으면 보좌진들도 더 가깝게 지내고 심지어는 저희 7층 모임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올라가든 서로 더 자주 대화하고 함께할 팀인데 다만 지금은 4등 놓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같은 당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층 모임을 한 번 더 주선하셔서 화합의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셔야 될 것 해야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2시간 후에 누가 웃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1차 경선 여론조사 마감을 앞두고 막판 득표전에 총력을 쏟은 가운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설전도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국정을 안정을 시켰어야 옳은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이 시시하던 것을 봉인 해제한 겁니다. 그걸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보니까 품격은 정치를 오래 한다고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 주말 토론회에서 처음에는 서로 괜찮은 사람이다, 선배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국 인신공격성 B급 공세 논란 이후에 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후보가 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꺼내 들었어요? 네, 깐죽거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장해찬 전 후보, 전 청년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갔다는 건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전 대표에 대한 공격하기 위한 방송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 게 사실 관심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약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름 장관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이런 분들끼리의 경선이라면 그래도 우리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에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보수의 가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뜨끔하는 게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품격이 사실은 없다 얘기고 또 지난 주말에는 보정속옷 키높이 구두 뭐 이런 얘기만 하셔갖고 지금 이분들이 그 나름 환상의 조라고 했던 비조 죽음의 조에서 한 얘기는 다 묻히고 그냥 키높이 구두 뭐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경선 흥행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냐? 저는 너무 좀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닌가 두 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회에서 보정 속옷, 키높이 구두만 남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말솜씨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 두 분이 만났는데요. 사용하는 말의 건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뭐라 해야 되나 검을 휘두를 때 나오는 빛 같은 거 있잖아요. 챙챙챙 하는 게 드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차 경선은 청년들이 이제 뽑은 질문이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당에서 손을 보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생생한 표현을 그대로 살리자고 하다 보니까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어떤 코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4명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정책적인 대결로 갈 거니까 두 분의 말솜씨에서 끝나지 않고 얼마만큼 컨텐츠와 품격을 담아낼지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4명이 남으면 좀 더 품격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문을 활짝 연다고 선언한 걸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도 문을 열겠다는 건데요.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을 어디까지 연다는 걸까요? 우선 여러 문제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복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5.18 망언으로 공천 취소됐던 조태우 변호사 등이 복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게 빅텐트는 아니죠. 권영세 의원의 다음 발언을 보면요.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도 읽히죠. 국민의힘을 떠나 창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비명계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의미했을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듣고 오시죠. 공식 기록에 국민의힘에는 저를 성상납받고 쫓아낸 당대표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란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기 대해서 해결은커녕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잖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텐트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 무수히 많은 시간을 놔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결될 수도 없을 뿐더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문 열어놓을 테니까 다 들어라. 이건 아직도 반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낙연 전 총리님도 한덕수 대행과 좀 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 누구와도 그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네, 문을 활짝 열겠다. 문을 얼마나 누구에게 활짝 열겠다는 걸까요? 다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열겠다. 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 과거 대표가 보여줬던 그런 의회 독재 모습에 반대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앞서 이제 다른 당에 가 계신 분들과의 이런 후보 관련된 선거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이런 그 껴안기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렇게 큰 선거가 있으면 앞선 선거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탈당하셨던 분들 플러스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복당을 열어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주 크게 해당 행위를 하거나 들어와 봐야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복당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재보궐선거가 있었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도 있고 이렇게 몇 개 지역 재보궐선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이번에 탈당해서 해당하는 사람들 앞으로 기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 열어.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반발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매 선거 때마다 매 정당마다 한 번 탈당하셨던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에게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이 좀 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문을 활짝 열겠다. 이런 그거는 선거 거죠? 전에는 당연히 공천받은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각 당이 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선거 때 해당 행위했던 사람을 직후에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한 번 탈당을 했지만 과거에 당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함께 가자 이런 기회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다시 함께 가자.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나 이낙연 전 총리를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은데 막상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큰둥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아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일단 마음의 상처를 되게 크게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확한 사과, 당시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도 고민할까 말까인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이미 독자 출마를 해서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번에 당선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아주 그 당론으로 밝혀도 갈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다시는 진보 진영에서 지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이미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바로 전 당적이 어디냐면 국민혁명당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기독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자유통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거든요. 한참 전에 국민의힘 전신에 있었고 홍준표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2020년에 그랬던 분이고 안철수 후보도 다른 당에서 오신 분이고
지금 유력한 후보인 한덕수 총리는 당적을 아마 평생 한 번도 가져보시지 예. 않은 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이미 활짝 열려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지금 후보들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굳이 활짝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예. 없는데 애써 지금 흥행을 하려고 후보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이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오세요라고 하는 게 예. 약간 지금 분위기를 잘못 파악하신 거 아닌가. 일단은 경선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다. 제3자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문을 활짝 열겠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경선 후보들한테는 김을 빠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이 그렇게 선거 연대를 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물급들에 대해서만 문을 열어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지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 괜찮은 인사들에 대해서 문을 열고 복당 심사를 하겠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김 뺀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 의원님이 이제 우리 당 후보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언급하신 당 말고 과거 민중당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도 지금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부겸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과거에 다 우리 당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본인 가치와 더 맞는 쪽으로 찾아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다만 다행히 지금은 워낙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의회 독재, 심지어는 사법 장악까지 위험성을 받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 아래 이제 다른 부분의 독재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 대한 이 빅텐트가 언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빅텐트라고 하면 이 대상의 핵심 인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꼽히죠. 그동안 한대행 출마설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했던 후보들의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자들의 반응 직접 듣고 오시죠.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 들어오자는 나무 들어와야지. 남국이 반대하거나 그러지만 필요가 없죠.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생각과 뜻을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거, 그건 정치의 기본입니다. 선거 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최종 후보가 된다면 넓게 열려놓고 이제 많은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당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한덕수 차출론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대선 땐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면서 한대행의 빠른 입당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속내로 보이세요? 뭐 작대기 취급한 거죠. 한덕수 총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와서 그냥 나를 돕는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후보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선거 때는 51%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정당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지고 있으면 당연히 일부분을 양보하더라도 다른 세력의 분들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다른 세력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DJP 연합이라든지 서로 다른 상징성과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은 양보하고 공동 정권을 위해서 합치는 게 가능한 일인데 한덕수 총리는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 합친다고 해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렇게 와서 지게 작대기가 되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는 와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얻는 게 없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처럼 뻐꾸기 취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나경원 의원같이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들이 대선 때 힘을 합쳤던 분들을 저렇게 취급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확장성 있는 연대는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민주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네. 후보의 지게 작대기가 필요하다는 표현, 이거 한덕수 대행에게 좋은 말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직의 작대기도 필요한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분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이고 사실은 직의 작대기보다는 말한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선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우리 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도 다시 그 후보 자리 내놓을 것까지 각오를 하고도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국민 여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 중간에 들어오면 후보가 되기는 지금 힘들고 당은 이미 들어와 버린 상태고 이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 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시점을 지금 말하는데 훨씬 더 포인트를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 역시도 한덕수 대행 출마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선 뭐든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인가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는 이유는 나중에 외부에서 오는 한덕수 총리하고의 연대까지도 열려 있는 김덕수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친윤이든 뭐 여하튼 많은 의원들이 몰리는 걸 보면서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 확장성 있는 당의 문을 열어놓는 후보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당내 의원들의 마음도 염두에 둔 그런 태도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 원로들의 참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가 열려서 한대행의 출마를 공식 촉구하기도 했는데 다만 추대위 합류설이 불거졌던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총리 등은 불참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직접 상의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이름 거론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딱 뭐 누구 한 명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니 언급되시는 분들 간에 아직 거중 조정이 덜 끝난 상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이제 학연이 있으신 분이 나서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유효하게 정치권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카드라는 것과 그리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행정을 하셨던 분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 세력이 아닌 분들에서조차도 관심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는 이 추대위 합류설이 불거졌던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총리 다 민주당 인사들이다. 뭐 이재명 단일화를 추구하는 거냐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저희도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 아마 이름 올라와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름은 왜 거론됐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외부에서 총리급이기 때문에 전 총리급들이 다 뜻을 모았다. 국가 원로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첫 뉴스만 보면 많은 국민들은 그런 분위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획된 뉴스였는데 실패했다라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애써 지금 8명, 4명, 2명, 1명으로 최종 후보가 되는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 뭐 나경원, 한동훈,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조건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2002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정몽준 당시 후보가 엄청 인기를 끌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단일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러지 않고 그냥 한덕수 후보가 알아서 포기하게끔 그런 말리는 고사 전략으로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시너지 효과를 주는 카드가 아니라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요. 탄핵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덕수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집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 접어준 줄 알았는데 다시 경고장이 나왔어요.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누가 말씀하신지를 보셔야 돼요. 원내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수석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위 의장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통상협정이나 협의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22일 날 경제부총리하고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가서 이렇게 중요한 협의를 하는데 총리가 외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은 국정 운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건 국민들로 하여금 뭐지? 정말 뜻이 있나?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없는 위중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총리가 그런다고 50년이나 행정을 했던 분이 안 믿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 얘기한 거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보고 탄핵하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출마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부는 여러 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네. 한덕수 대행이 출마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힘을 받기 위해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선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갖고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급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출마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정하게 거절하기 어려워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럴 뿐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 있으면 해봐라. 겁박만 하지 말고 탄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실행에 옮길 때는 이렇게 겁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했잖아요. 30번씩이나 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출마의 명분을 주고 국정 혼란을 일으키는 당이라는 이미지 완전히 그 쐐기를 박게 될까 봐 실제로 쓸 수 없는 카드다 보니 이렇게 말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도 바로 못 냈던 이유가 바로 국정 운영에 이 혼란을 일으키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정책위 의장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국가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외교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훨씬 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기 전에 분명히 보좌진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권한 대행이기도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기도 하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급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5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총리 내지는 권한 대행하고 협상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상대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대세론까지 나오면서 순항 중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을 선거날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제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끄려다가 잘 안 되자 행사 관계자가 아예 마이크를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 후보는 그 뒤에야 발언을 이어갑니다.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후보가 마이크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다음 달 12일부터죠. 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때는 확성장치를 쓰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직접 지지를 호소하지 않는다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네, 마이크 써도 되는데 굳이 마이크 치워달라고 했어요? 조심해야죠. 부잡음 조심해야죠. 그리고 아까 안기령 전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경환 전 부총리도 70만 원 4월 달에 확정이 됐고 최재형 전 의원님도 50만 원 확정됐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으면 흥분해요. 대중이 열광하다 보면 그게 명확하게 저를 뽑아주십시오가 아니어도 유죄가 나왔어요. 믿어주십시오. 함의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치인이 저런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 자리에 왜 갔겠어요? 표 달라고 가신 거잖아요. 지지 호소하러 가신 거잖아요. 나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경제계에서 지원해달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은 조심해야겠다. 또 원체 수사를 많이 당하고 재판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법조인이 저런 실수를 하면 판결문에 꼭 그렇게 나옵니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후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겪어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조심스러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마이크를 끄고 지지 호소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참 웃긴 건데 방송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해도 상관없고 기자 간담회도 상관없고 저렇게 방송사에서 멀리서 방송 마이크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후보가 마이크를 앞에 두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이 같은 해프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직접적인 지지 호소를 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책임감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에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크를 켜고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냥 몸조심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죠. 네, 마이크를 굳이 끄고 발언했던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후보의 후원 모금 이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후원금 모금 마감 홍보물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측은 지난 15일 모금 개시 당일 23시간 정도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 4천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단 기간 최고액이란 평가가 나왔고요. 후원회에서는 지난 20대 대선 후원 모금 때보다 2배 이상 후원인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이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도 안 되는 시간인 약 11시간 만에 후원금 법정 한도를 모두 채운 거죠. 한 후보 측은 어제 오전 9시에 모금을 개시해 오후 7시 55분쯤 후원의 모금이 총 29억 4천여만 원으로 마감됐다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모두 열성 지지자들을 보유한 만큼 강력한 팬덤이 거둔 성과라는 분석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의 대선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같은 후원 모금은 뭐 대선 후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죠. 1년에 1억 5천이고 대선이 있는 해에는 1억 5천 더해서 3억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29억을 하루 만에 모으는 후보들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저희는 1억 5천도 매년 이렇게 힘들게 모으고 있어서 사실 두 분은 정말 팬덤이 있는 분들이죠. 팬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제가 예전에 광역 지자체장 캠프에 있어 봤는데 그때는 시간을 딱 맞춰놔서 지지자들을 딱 대기시키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입금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예전엔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이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은 시간 걸린 거 보면 예전보다는 오히려 좀 예전처럼 구태의연하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지만 몇 시간 만에 모았다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뭐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유정복, 뭐 황교안 뭐 이런 분도 다 지금 후원회가 있거든요. 계좌가 다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저렇게 빨리 모여졌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후원 마감이 빨리 됐다고 해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냐? 네.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부럽긴 합니다만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김희정 의원도 부러우실 것 같아요. 부러우십니까? 네, 저도 똑같습니다. 첫 소감은 부럽습니다. 저희 정말 1억 5천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원들은 1억 5천이라 그랬는데 대선 후보 좀 전에 29억 4천. 왜 29억 4천이죠? 네. 선거인단,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국민 수 곱하기 950원입니다. 1인당 선거운동 대상 비용이 950원이라서 올해는 총 선거 비용이 약 588억인데요. 후원금은 여기의 0.5%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억 4천 나왔고요. 그런데 빨리 모인다라는 게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번 당권 도전 때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보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더 빨리 모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중요하냐면 보통은 나 한 표만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 혼자만 찍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사람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후원금까지 적극적으로 내는 분들은 자기 한 표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빠른 속도 또한 그 열성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액 후원자들이 아니라 소액 후원자들 10만 원 100% 세액 공제되는 그런 후원자들이 많은 걸로 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청년들과 그리고 이 완전히 서민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그런데 이제 0.5%가 아니고 5%입니다. 아까 0.5%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는데 5%. 예. 네, 588억에 저희 당 5%.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다 후원금을 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후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들 내지 마라. 낸 사람들도 돌려준다라고 하고 있어서 한동훈 후보 쪽에도 국회의원들이 얼마 냈냐.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친한계라고 하는 분 외에 사실은 속마음은 그쪽에 줄 서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공개가 안 됩니다. 대선 후보의 정치 후원금이 어떻게 모이는지 왜 29억 4천만 원인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세액 공제되니까 두 분 의원님께도 많은 후원금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백화심이라도 뭐 흥행에는 우리는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 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침하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밤 늦은 시간 경기 남부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는데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미는 등 위협 운전을 하며 SNS를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차량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를 빙빙 돕니다. 휘뿌연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입니다. 위험천만 조수석에 걸쳐 앉고 하늘로 폭죽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급기야 핸들을 뽑아 창밖으로 내밀어 보이며 아찔한 운전을 과시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당진 일대에서 무려 70회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일당입니다. 경찰이 40여 명을 검거했는데 20대 주범 A씨를 포함해 29명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불법 체류자로 SNS에 홍보 영상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하는 영상을 그 SNS에 올려서 다수의 참가자들을 유인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범행을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주행위가 이뤄진 도로를 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 등을 설치했다며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어제 새벽 2시 50분쯤 전남 화순의 야산에 설치된 127m 높이 풍력 발전기가 쓰러졌습니다. 2023년 6월에 설치한 이 풍력 발전기는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만든 것으로 타워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생겨 부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순군은 사업자 측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전류로 인한 산불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풍력 발전기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주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6대가 아래로 빠져 파손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아파트 주민 40세대 120여 명에게 대피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서울 창신동 지하철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인근의 이면도로에 땅꺼짐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폭은 1m 남짓, 깊이는 30cm 정도이며 이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패인 것으로 보인다며 복구 작업을 마칠 때까지 이면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홍채 정보를 대가로 한 금전 지급이나 SNS 룰렛 사기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파된 이번 스쿨벨에는 청소년에게 돈을 준다고 유인해 홍채 정보를 요구하거나 SNS 룰렛 게임에 참여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경찰이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뚜렷해지면 이 후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특수부대 출신 전직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후보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SNS에 이 후보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어제 오후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티칸에서는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오늘 열리는 추기경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지금 현지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은 바티칸 이곳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튿날 오전 9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황을 추모하는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신자들과 여행객들은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레 전해진 선종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하며 교황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회복하던 중에 현지 시간 21일 오전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신부전을 사인으로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퇴원 후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 2주간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부활절에도 직접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만나며 끝까지 대중 곁을 지켰던 만큼 교황의 선종은 충격과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교황의 입관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산타 마르타의 집 예배당에서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의 집전으로 약 1시간 동안 선종을 확인하고 교황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은 전임 교황들처럼 편백, 아연, 느릅나무로 만든 삼중관을 쓰지 않고 목관 1개만 사용했는데요. 간소한 장례를 원하던 고인이 지난해 개정한 교황 장례 예식서에 따른 겁니다. 교황은 조문도 허리 높이의 관대 위에 시신을 눕혀 놓는 대신 관에 안치한 채로 진행되도록 바꾸는 등 세세했던 장례 예식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황의 시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서 그 이후로 일반인 조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톨릭교회 관례에 따르면 교황의 장례는 성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집니다. 통상 선종일로부터 4일에서 6일 사이에 선종일이 지난 뒤에 4일에서 6일 사이에 장례 미사가 열리는데요. 이에 따라 장례식은 오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치러진다고 교황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추기경단 회의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소박한 의식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예식은 가능하면 검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교황청은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유언도 공개했는데요. 유언장에서 교황은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고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비문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전임 교황은 사후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됐는데요. 역대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곳에 안치된 교황은 1903년에 선종한 네오 13세가 마지막입니다. BBC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되는 교황으로는 1669년 이후 처음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로마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최초의 성당입니다. 생전의 교황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 성모에게 기도하고 은총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청렴한 삶을 구현했던 교황의 발자취는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 장례 절차 이후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교황의 선종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모 물결이 전 세계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시각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35분이었으니까 지금 만 하루하고 2시간여가 지났습니다. 네. 전 세계 각국 지도자와 또 각계에서 추모의 물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은 생전 청빈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임했고요. 또 세계 평화와 화합을 설파했죠. 그런 만큼 14억 가톨릭 신자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마음속에서 깊이 애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 미국과 영국, 프랑스, EU 등 주요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유엔 사무총장,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고인을 추모했고요. 또 중동에서 반목 중인 이스라엘과 이란도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동성당에서도 빈소가 마련돼 조금 전부터 일반인들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지금 조문을 받고 있기 시작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이처럼 세계인의 많은 사랑과 추앙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다들 알다시피. 그리고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빈민 사목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후임으로 266대 교황에 오른 건데요. 그동안 유럽, 특히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남미 출신 첫 교황입니다. 이 교황의 이름은 자신이 정하는데요. 이 프란치스코란 이름은 그 이른바 빈자의 성인으로 불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1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충실해왔다고 하겠습니다. 즉위 이후 첫 아침 미사에 바티칸 청소부를 초대했고요. 그리고 바티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사를 처음으로 여는 곳은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목에 거는 십자가도 일반 교황들이 그동안 해오신 그 금 십자가 목걸이가 아닌 고인이 평소에 쓰던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그대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발도 붉은색 교황의 그 구두 대신에 자신이 신던 검정색 구두를 그대로 신었습니다. 또한 뭐 화려한 교황 관절을 마다하고 일반 사제들이 묵는 공동 숙소인 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지낸 일화로도 유명하죠. 금 십자가가 아닌 철제 십자가를 걸었던 빈자의 성인. 그런데 교황의 사인이 평소 앓던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직접적인 사인은 그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는 것이 교황청의 설명입니다.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이제 38일간 병원에서 지냈죠. 그리고 지난날 말 퇴원을 했는데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다시 회복 불가한 그런 신부전증으로 선종했다는 게 교황청의 발표입니다. 교황은 사실 호흡기 질환을 조금 평생 달고 살았다는
있었다고 해야겠어요. 그 21살 때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를 일부 절단했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 그 호흡기 질환을 앓았는데 그 38일간 폐렴으로 치료받은 뒤 지난달 말 그 퇴원한 뒤에 그 안정을 취하라는 의료진의 공고를 뿌리치고 신도들과 만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다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감싸 안았고 또 선정 전날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서 신도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가자 전쟁 휴전 등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예. 언젠가 하늘의 부름을 이제 받을 것을 예견을 하고 유언을 남겼는데 네. 그중에 바티칸 대성당 대신에 작은 성당에 묻어달라고 한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한 성당에 그리고 장식 없는 무덤에 당신을 묻어달라는 것이 유언이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네. 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무덤을 마련하되 특별한 장식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교황명인 프란치스코만 딱 새겨서 비문을 만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자주 방문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던 곳입니다. 전임 교황 대부분은 사후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이 됐는데요. 네. 이렇게 바티칸이 아닌 곳에 안장되는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약 10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장례식과 또 교황청이 아닌 곳에 안장되기 위해서 생전에 그 규정도 바꿨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방한했을 때 어떤 남다른 행보도 기억에 남죠. 네, 교황은 즉위하신 이듬해인 2014년 8월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서울과 대전을 방문했는데요.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 번째 방문국이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면서 의전용 방탄차 대신에 소형차인 기아차의 소울을 타고 달리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방한은 순교자 124일을 천주교 복자로 선포하는 시복미사 집전과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서 직접 위로를 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또 장애인 등을 조금 전에 보셨죠. 그다음에 장애인 등을 직접 만나 고통을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태원 참사와 또 제주 항공기 여객기 사고 등 한국 사회의 그 슬픔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계셨고 또 위로를 전했습니다. 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의지도 나타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2027년 서울에서는 가톨릭계의 큰 축제로 약 40~50만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때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또한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만나뵙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 안타까움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있었다고요? 네, 30년 전인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네. 얘기입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목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 한 시립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하던 수녀회가 철수를 하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때 현지 수도의 대표들에게 좀 환자를 돌볼 그 수녀들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20여 통이나 보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때 한국 토종 수녀회에서 수녀를 파견을 했는데 이때 한국 수녀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뭐 스페인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교황이 바로 수도회에 이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요. 2018년 출간된 책에서 당시 한국 수녀들이 이 눈으로 또 미소로 환자들과 소통을 했다면서 아주 다시 한번 그런 사의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톨릭계는 참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수자를 품었던 개혁적 행보가 또 주목을 받았어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주민의 자손이었고요. 해방 신학을 수학하면서 어떤 현실 문제에도 계속 눈을 떠왔고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보였습니다.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고 또 사제가
아닌 그 수도회인 예수회 출신의 첫 교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이후 여러 개혁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 성소주자를 포용했고 지난해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도 공식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민자와 난민에도 포용적이었고 기후변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죠. 또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개혁적 성향 때문에 가톨릭계에서는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교리를 고수하는 데 철저했던 아주 보수적인 그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왔는데 네. 이런 베네딕토 16세 교황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를 다룬 두 교황이란 영화가 2019년도에 개봉해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기간 내내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도 설파했습니다. 반이민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인 설전도 주고받았는데요. 신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2013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방문지로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을 택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던 곳에서 형제애를 강조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도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Pensa soltanto in fare muri, sia dove sia, e non fare ponti, non è cristiano. 교황의 정치적 발언에 불만이 있던 트럼프도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If and when the Vatican is attacked by ISIS, I can promise you that the Pope would have only wished and prayed that Donald Trump would have been president. Because it's true. 2017년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는 웃었지만 교황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의 두 번째 대선 도전 때도 교황은 일관되게 이민자 추방 공약을 반대했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해리스의 낙태권 수호 공약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Ambedue sono contro la vita, sia quello che butta via i migranti, sia quello che uccide i bambini. Ambedue sono contro la vita.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덜 악한 쪽을 향해 반드시 투표하라면서 누가 덜 나쁜지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 증오와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끌어달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는데 트럼프와 교황의 만남은 2017년 첫 만남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국가의 수장과 이제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들, 살아생전의 행보들 보고 오셨는데 이제 세계 각국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그 조수현 특파원의 현지에서 전한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네.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 내일 새벽쯤에 처음 교황 선종 후 처음으로 추기경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 이 회의에서 장례와 관련된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밤에 교황 입관식이 치러졌고 교황의 시신은 내일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후 신도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통 그 교회 관례에 따르면 이 장례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지고 선종일로부터 4일에서 6일 내로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에 장례식이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교황청 전체가 9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열릴 전망입니다. 네, 이제 차기 교황이 어떻게 뽑힐지 그 콘클라베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 콘클라베는 교황 선종 후 통상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치러지는데요. 교황청 내 그 시스티나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교황 선종 당시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이 투표권을 가지는데 현재 한 138명 정도의 추기경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클라베란 다들 뭐 아시다시피 문을 잠근다란 뜻인데 예. 모든 문이 봉쇄된 가운데 철저한 보안 속에서 비밀 서면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 특정 후보를 정하지는 않고요. 그 추기경들이 각자가 적임자라고 보는 추기경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내고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 투표를 진행합니다. 총 투표자 수의 3분의 2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만약에 30차례 투표에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다 할 때는 과반수 득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투표 과정에서 교황 선출에 실패하면은 이 젖은 밀집을 태워서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요. 교황이 선출되면 마른 밀집과 투표용지를 같이 태워서 흰 연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뽑힌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하면 네. 새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이고요. 교황명은 뭐 아시다시피 직접 정하게 됩니다. 이후 예복으로 갈아입고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신도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 130명대 추기경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기 교황 후보로 우선 거론되는 분은 그 피에트로 파를린 교황청 국무원장입니다. 교황청의 서열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톨릭 내 개혁파와 보수파를 두루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 다양한 지역 출신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보수파 가운데서는 헝가리 출신의 에르데 추기경이 또 유력한 후보입니다. 2003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추기경에 서임이 됐고 이혼이나 재혼한 신자들이 성찬을 받는 데 반대를 해올 정도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가톨릭의 교세가 유럽보다 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좀 강하다는 점에서는 이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의 교황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배순구 추기경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되는 대목, 최초의 아시아 출신의 교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인데요. 가톨릭 신자가 8천만 명에 달하는 이 필리핀의 타귤레 추기경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개혁 성향이고 2013년 콘클라베 때도 교황 후보의 이름이 오른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현재 교황청 성직부 장관으로서 인맥을 쌓아왔습니다. 뭐 영국 일간지들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좀 소수파라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는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사람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결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26일에 거행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이 26일에 거행이 되고 이후부터 9일 동안 이제 애도 기간을 갖게 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교황 선종 속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은 올해 정해진 것만 28차례 이릅니다. 여기에 증인신문이 추가될 가능성이 큰 만큼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첫날에만 무려 93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두 번째 재판 때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 목록만 1,300여 쪽에 달해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핵심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할 증인 목록도 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쟁점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의혹과 탄핵소추 관계자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매달 서너 차례씩 12월까지 공판 일정을 정하면서 앞으로 10회 이상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구속기한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과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매주 한두 차례, 최대 4차례까지 공판이 열렸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예정대로 2주의 3회 원칙으로 진행될 경우 1심 선고까지 꼬박 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방부터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만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의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퇴근길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청주 15도, 부산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 25도, 광주 25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